네, 오늘 여쭤볼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두 분과 먼저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제가 앞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형식적인 부분이다 해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인데 어제 첫 출근하는 모습이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정장 차림에 뒤에 백팩을 맸고요. 서울시 공유자전거인 따릉이를 타고 국회로 나왔습니다. 원래 이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대표 정도 되면은 큰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출근하는 모습 당연하다고 우리가 여겨왔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금 차별화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어떤 부분 특히 주목하십니까? 전체 행보 자체가 신선하잖아요. 굉장히 네. 젊은 당대표답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국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전신의 당들이 그동안에 이제 당명을 바꿔가면서 탄핵 이후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었잖아요. 또 혼란을 겪으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니 안 건너니 친이니 친박이니 온갖 개파로 나눠져 있었던 그런 보수당의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천지가 개벽할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당원들이 이런 모습을 기대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변화하는 그러니까 비호감에서 좀 벗어나서 좀 희망을 주는 보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원들의 요구와 전략적 선택이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지금 3지대 대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을 더 자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큰 과제들이 남아 있잖아요. 하다못해 국민의당하고 합당하는 문제,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안을 것이냐에 관한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연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 정당이나 후보들이 내놓은 이슈별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럴 때마다 아마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신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변화하는 모습을 가져가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무대에 올라서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정치는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논쟁이 오고 가기도 하고 찬반 양론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때 가서는 정말 신임 당대표, 이 젊은 대표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평가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면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그 당원들의 열망이 이 같은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이는 행보 매우 신선하다. 하지만 앞으로도 펼쳐질 여러 가지 난관과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신임 대표 오늘 첫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보훈과 안보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아시겠지만 서울에 이 국립현충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대전현충원을 가서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을 참배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곧장 또 광주로 이동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또 분향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고 난 뒤 지금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최고위원 회의 등등 당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행보가 기존의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행보와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다르지만 비슷한 행보라고 보여져요. 네. 어쨌든 당대표, 지도자라는 자리는요. 어쨌든 어렵고 힘들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애도하고 네. 그것을 제일 첫 번째 일성과 행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천안함 유족들 분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보수가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사과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천안함 그 장병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보수가 뭐 해줬냐? 응? 국민의힘 쪽 계열의 당이 뭐 해줬냐? 이런 식의 항변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되게 아프게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특히 광주의 희생자 조문한 것은 발빠르게 대응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준석 시간이 됐어요. 봐보세요. 이제 하품하는 이준석, 물 마시는 이준석, 그리고 조는 이준석 이런 것도 다 기사가 되고 거기에 해석 기사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언론과 국민의 관심사가 됐는데 네.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앞에 짚어주셨듯이 이준석 당대표 앞에 누워있는 세 가지 과제가 있어요. 3당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홍준표 대표의 복당,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네. 윤석열 총장의
입당, 이 3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이준석 후의 리더십과 정치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네. 라고 보여집니다. 소장님, 큰 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당은 그러면. 다 될 거예요. 시점상의 네. 문제라고 보여져요. 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들도 다 뭐 좋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문제는 이미 다 뭐 합의가 된 거예요. 그냥 시기를 결단할 부분만 남았다라는 네. 생각이고, 윤석열 총장은요, 제3지대에서 제3정당을 만들어서 나는 정치할 생각이 없어요라고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9월 정도, 9월 초쯤에 합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더 빨리 입당을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의 문제지 뭐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후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도 잠깐 짧게 짚어봤는데 오늘은 주로 이준석 신임 대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일부 인선이 있었습니다. 이 인선을 통해서 또 국민의힘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일단 비서실장과 수석 대변인을 임명을 했는데 모두 초선들입니다. 비서실장은 초선 서범수 의원, 수석 대변인은 초선인 황보승희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두 사람이 누구지, 의외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의도적인 인선 아니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제 임명을 했는지 많은 기자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뚜렷한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안 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범수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엔 네. 서병수 의원의 동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친박 확장용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도 내놓고, 황보승희 의원과는 되게 인연이 많아요. 뭐 하우즈라는 그런 카페 공동 투자 주주고요. 또한 요즘 것들 연구소라고 그러한 것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되게 친하게 지냈대요. 그리고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엔 하태경 의원이 강력하게 천거를 했다, 이런 뒷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골치 아파하는 게 사무총장을 누굴 시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난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권영세 의원한테 지금 몇 번째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권영세 의원이 나는 이미 사무총장도 했었고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너무 뭐 할 일도 많고 힘들 것 같고 생색도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하기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거절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이준석 대표가 네. 권영세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황이고요. 정양석 현 사무총장한테는 일주일 정도만 더 사무총장직을 수행해 달라라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뭐 권성동 의원, 박진 의원 이분들한테는 제의도 하지 않았대요. 저것은 그냥 좀 언론의 오보인 것 같고요. 지금 권영세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이 정도로 알려졌으면 권영세 의원이 총장을 안 맡기도 어려운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많이 본인이 했잖아요. 그래서 해봤자 자기가 잘했다라는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칭찬, 평가 이런 걸 받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4선인데 무슨 재선이나 3선이 하는 걸 하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본인은 또 내년에 서울시장직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 새로운 당 대표인 이준석 신임 대표가 또 넘어야만 할 어떤 그 리더십의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방금 그 당 대표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부 인선은 이미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위 의장과 여의도 연구원장 자리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뭐 중진급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평론가님 어느 부분을 좀 눈여겨보십니까? 당대표는 당원이 선출하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국민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결국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선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권한이 뒤따르는 거잖아요. 당대표가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그 당에서 제일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근데 당대표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당대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여의도 연구원장 선거 앞두고 난 다음에 누구 선출하느냐 이거 두고 당대표하고 굉장히 당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이준석 대표가 당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과제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리로 보면 전부 중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이게 초선들 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탕평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제일 적합한 인물을 중진들 설득해서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거 이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더군다나 이런 자리의 경우에는 당 사무총장은 물론 당대표의 의중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리이긴 하지만 네. 당 조직하고 돈을 움직여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를 또 당대표가 마음대로 또 임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진급에서 충분히 설득해서 앉혀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여의도 연구원장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거 사례하고 조금 여건이 다른 부분은 과거에는 총선이나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 다음에 이런 중요한 직책이나 자리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내 대선 주자가 마땅히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대선 주자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네. 나는 내 사람은 저기 가야 되고 당신 사람은 뭐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갈등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당의 의견, 중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느 누구든 자리에 앉힌다고 하면은 큰 파열음이 나오거나 갈등이 생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비서실장하고 수석 대변인 임명했던 것처럼 네. 좀 당내 안에서 의견 수렴을 좀 더 거치고 난 다음에 당대표가 인선을 내면 참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내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네. 그거는 이제 당 화합이라든가 앞으로 당내에서 의견들이 계속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당내 일각에서는 좀 기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각자 생각들이 다를 거라는 거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다 엇갈릴 겁니다. 네. 하다못해 황교안 전 대표가 대선 주자로 나가려고 할 거고 홍준표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자들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견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계속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인선까지는 저는 큰 이제 잡음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해 나가느냐, 이 굉장히 큰 숙제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인선과 관련해서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가운데 하나 좀 흥미로운 지점이 그 토론 배틀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평론가님, 대변인들 같은 경우 그 부분은 당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제가 뭐 당내 전체 의견을 수렴하거나 들어본 적은 없어서 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마침 주말에 보수 인사를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네. 만났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또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토론 배틀을 붙인다고 하면 누가 대변이 되려고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얘기를 하던데요. 당내에서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잖아요. 좀 너무 오만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이미지가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당내에서는 네.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 방식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수석 대변인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네. 대변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개적인 자리로 토론 배틀을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아마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대변인 문제에 있어서는 큰 그거는 뭐 문제나 네. 뭐 갈등이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뭐 예를 들면 당직 인선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토론 배틀 붙여가지고 인선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직 선출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총선이나 이런 거 앞두고 만약에 그런 식의 시험을 본다 이러면 굉장히 시끄러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대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분간은 네.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심하게 당내 갈등이 있을 만한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담인데요. 저 김성환 평론가께서 주말에 만났다고 하는 그 보수 인사는 보수 인사가 아니고 극우 보수 인사라서 그분 얘기를 이렇게 극우 보수 쪽의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제가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추정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 누군지 압니다. 그러면 회장님, 국민의힘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토론 배틀이라던가. 자, 이런 상당히 부분들. 흥미롭게 지금 바라보고 네. 있어요. 저러한 새로운 제안들이 어떻게 당을 바꿀 것인가라는 네. 것에 대해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지. 안 돼, 왜 그래?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대변인 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수석 대변인을 초선시켰기 때문에 네. 의원들이 이제 대변인 단으로 들어갈 일은 없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네. 대변시키려고 저렇게 토론 배틀 형식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수석 대변인을 사실 초선 의원으로 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또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 인선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나겠죠. 어떻게 국민의힘 색깔이 또 달라지게 될지 이 부분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지율도 한번 짚어볼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의 지지율이 급기야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평론가님, 전당대회 효과가 좀 크겠죠? 네, 그럴 겁니다. 네. 지지층의 어떤 선택과 질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은 과거의 전통적 지지층만 남아 있었다. 이런 단계에서 지금 점점 차츰차츰 어떤 기대감을 모아가면서 중도 확장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원래 전통적 지지층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전 제일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이 제일 긴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대구 민심도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잖아요.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라고 하는 대구의 민심조차 이준석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이념지향적으로 보수가 자꾸 갈등을 하는 이런 방식에서 좀 탈피해야 되겠다고 하는 보수 진영 내부의 어떤 생각들이 같이 투영이 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정권 교체에 성큼 한 발 더 다가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그럼 우리 지지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숙제처럼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훨씬 더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세대교체라고 하는 상징적 이미지도 가져가고 당원들도 거기에 같이 전략적 선택을 해준다고 하면 그럼 이 대표한테 계속 힘이 실려가는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가 스스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럴 때 이 대표가 확실히 민심과 당원들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선택만 해가지고 간다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은 이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과연 이제 우리가 보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우려할 만한 부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대표가 자신 있게 선택했지만 그게 결국은 여론의 역풍을 맞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좀 잘못된 선택이라는 얘기가 자꾸 반복해서 나올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실망감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희망과 기대가 계속 섞여가지고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지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를 하기 시작할 어느 무렵쯤에 그때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평가를 하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제쯤이 될까요?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과 또 관련된 일정이 시작될 즈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하기에 앞서서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요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의 최고 의결기구, 결정기구라고 할까요? 최고위원회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번에 최고위원도 함께 뽑았는데 나이가 상당히 젊어졌고요.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초선의 약진 그리고 그 여성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분이 돋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좀 강성 보수가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분들이 강성 보수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뭐 정치를 오래 해왔던 분들도 있고 정치 평론을 해왔던 분들도 있고 외부의 뭐 전문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골고루 잘 섞여 있다라고 저는 평가해보고 싶고요.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아 보이고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 국민의힘과 보수파 쪽은 이준석 리스크에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했던 어떤 잘못들이 드러났을 경우 또한 본인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평론가로서
남이 한 행동에 대해서 결과물을 갖고 평가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일을 진행시키고 결론까지 맺어야 돼요. 이러한 일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말만 앞세우고 결과물을 못 끌어내면은 이준석의 그 말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네.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도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언론에 많이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지도자는요, 현미경을 갖고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평론가나 그냥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그래,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문제일까 이런 걸 세밀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지만 당대표급이나 대선 후보급의 지도자에 있는 분들은 망원경을 보면서 네. 정치를 해야 돼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실무자들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비전과 원칙을 제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처럼 윤석열 후보 8월까지는 입당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본인의 정치력도 시험당하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떻게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큰 원칙론적 입장. 우리는 대선 후보 경선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잘 합리적으로 마련해 놓을 테니 대선 후보들 참여해서 같이 정말 국민들에게 흥미로운 그런 대선 후보 경선을 치릅시다 라고만 하면 되는데 버스가 출발하니까 8월 달까지는 오든가 7월 달까지 입당하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고 독선에 도구마에 빠질 수가 있다. 정치평론을 하면서 다른 사람 잘못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본인의 판단과 생각이 옳다고 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독선 리더십, 도구마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과 상의하면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이 시간을 빌려서 이준석 대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조언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